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의 인문학입니다. 지은이 브라운스톤, 펴낸 곳, 오픈마인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과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요. 제 주위에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미리 사놓을 걸 후회도 해보고 이제서야 부동산이나 주식을 기웃거려 보기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니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틈틈이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습니다. 금융업에도 종사를 했었는데 경제적 자유를 얻고 현재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우석이란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초창기에 저자는 결혼 비용까지 아껴서 마련한 5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리고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거듭된 실패를 통해서 단련된 저자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기에 성공했고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를 했다고 하네요. 이 책은 저자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인들의 투자 통찰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론과 메시지를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 실려있는 내용만 잘 이해해도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좀 더 잘 전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0년 전 경제학 이론이 오늘의 세계를 너무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데요. 거인들의 통찰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프롤로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남들 보기에 힘들이지 않고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듯하다.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다. 나는 성과가 반드시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일찍 깨달았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엉뚱한 곳에서는 열심히 삽질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이 편하다. 진입장벽이 곧 수익이다. 내 친구 A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너무나 외진 지방이라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다. A 부부는 가맹점 사업만 열심히 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매달렸다. 그렇게 몇 년을 투자했지만 그 수입이라는 게 부부의 인건비에다 투자한 사업자금, 가게 보증금과 시설비에 붙는 쥐꼬리만한 이윤뿐이었다. 그러다 4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권리금도 포기하고 시설 일체를 단돈 100만 원에 넘겨주었다고 한다. 그나마 인자가 있어야 원상복구 비용을 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4년간 정산을 해보니 그동안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가 쓴 거랑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원래 가맹점은 통제권이 없는 비즈니스다. 본점에서 재료비를 올리거나 광고를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든다. 장사가 잘 되면 더 많은 가맹점이 생겨서 이익을 깎는다. 결국 그 가맹점 사업은 인건비 따먹기 사업이었다.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또 다른 친구 B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고 싶다. B는 신도시에서 패스트푸드 가맹점 사업을 한다. 2년 전에 가맹점을 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속으로 걱정을 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치른 상태라서 그냥 잘 되기를 빈다고 말해주었다. B는 처음에는 희망에 부풀어서 사업을 시작했다. 인근 오피스텔과 빌딩이 다 완공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3년이 지났고 인근 건물은 모두 완공되었지만 공실이 많았고 매출은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아르바이트생 관리는 더 힘들어졌다. 이젠 가맹점을 팔려 한다고 했다. 입지가 별로라서 앞으로도 장사가 그리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B가 한 몸고생,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잘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일을 벌이고 말았다. 최근에 다른 신도시의 신축 빌딩 상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맨 처음 분양하는 구분 상가를 분양받아서 성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신도시는 상권이 언제 어떻게 형성될지 아무도 모른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확률로만 본다면 산 가격에 다시 되팔 수만 있어도 나는 성공이라고 평가할 것 같다. 물론 낮은 확률을 뒤엎고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부디 그랬으면 좋겠지만 나는 또 입을 다물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언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힘들다. 상가는 넘친다.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파트는 청약통장 같은 진입 장벽이 있다. 그러니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값이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상가, 빌라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왜 그럴까? 수요보다 공급이 넘친다는 뜻이다.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진입 장벽이 없다면 수익도 별 볼 일 없다. 게다가 구분 상가는 통제권이 없다. 통제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기 혼자서 갈아엎을 수가 없단 이야기다. 그냥 몇 호로 불리면서 전체 상가의 의견에 따라야 할 뿐이다. 이런 상가의 운명은 독립적이지 못하기에 전망이 어둡다. 독립적인 상가는 뭘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가는 뭘까? 바로 꼬마 빌딩이다. 게다가 지금은 인터넷 정보혁명으로 거리가 사라지고 있다. 거리의 소멸 디지털 혁명이란 책 제목을 들어봤다면 상가를 사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상가가 힘든 것은 아니다. 분명 잘 되는 곳도 있다. 그런 곳을 보면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홍대 같은 상권인데 여기에서도 인터넷이 대신할 수 없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만 성업 중이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돈의 길이 보인다. 대다수 사람들이 간단한 원리조차도 모른 채 행동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파는 오늘의 이야기가 수십, 수백 년 전 경제학자, 철학자의 연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말이다. 몇 년간의 고생 끝에 돈과 시간을 낭비한 끝에 깨달은 결론이 이미 경제학자들이 책에 나온 몇 줄 조언에 불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깨닫고 후회하지 않겠는가. 원리도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할 뿐이다. 당장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이 어떨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돈이 될지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없다면 성공은 우연일 뿐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나처럼 게으른 사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돈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00년, 200년이 흘러도 굳건히 서서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보여준다. 거인은 어디에 있나? 책 속에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든 학자를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왜 세상과 세월이 인정한 전문가를 놔두고 실체도 모를 누군가의 분석과 제안을 기다린단 말인가? 나는 부동산 전망을 위해서 복덕방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식 투자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으려고 애쓴 적이 없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투자했다. 내 곁에는 항상 최고의 경제학자와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젊은 나이에 투자에 성공하고 일찍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들 덕분이다. 책 속에 돈이 있다는 검증된 진리. 주식 투자로 100억 넘게 번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독서량이 많다는 것이다. 두 사람 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는 스타일이었다. 그들을 보면 독서와 돈 버는 것 사이에 분명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 역시도 투자 아이디어를 책 속에서 얻곤 한다. 주식 투자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 강원랜드에 투자해서 5배를 벌었다. 그런데 그건 순전히 독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원랜드가 생길 때만 해도 사람들은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당시 내가 알던 벤처캐피털사의 심사역은 강원랜드 현장 답사까지 다녀오고서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길도 험하고 외진 산골짜기에 누가 도박을 하러 올까 하는 의구심에 투자를 접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랐다. 왜냐하면 로버트 윌슨이란 전설적인 투자자가 카지노주를 공매도하고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에 파산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하고 한국인들 역시 도박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피터 린치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카지노주의 엄청난 위력을 언급하고 있다. 책에서 카지노 주식에 대한 글을 읽지 않았다면 나도 강원랜드를 지나쳤을지 모른다. 결국 독서를 통해서 나는 카지노 주식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부동산 투자 역시 독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국부론을 읽다 보면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일수록 수입이 많다는 언급이 나온다. 어느 나라나 백정은 수입이 좋았다고 한다. 또 사형 집행인은 수입이 상당히 많다고도 한다. 여관이나 술집 주인도 명예롭지 못하기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불쾌감과 불명예가 심리적인 진입 장벽 역할을 해서 수익을 내기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투자로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투자처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곳은 집장촌이었다. 집장촌이란 말만 들어도 범죄, 타락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불쾌하다. 조사해보니 용산 텍사스촌, 청량리 588, 천호동 텍사스촌 등 대부분의 집장촌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고 역세권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다. 이런 곳은 재개발되면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 특성상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경매로 성남시에 있는 중동 588이라 불리는 집장촌 내의 상가주택을 샀다. 나는 분위기를 살펴 최고가를 적었다. 20평짜리 주택을 2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니 경매장이 술렁거릴만 했다. 그 집이 지금은 7억 5천만 원 정도 한다. 현재 재개발 진행 중인데 사업성이 좋아 완공되면 10억 원은 좋게 될 것이다. 주식은 어떤가? 주식시장에서 남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시장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한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 수 있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완벽한 성공은 언제 오나? 바로 시장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데 시장이 틀리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질 때다. 시장이 평가하지 못한 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대부분의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고 동시에 정보를 접하는 경우 내가 어떻게 시장과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남과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나? 비밀은 바로 남과 다른 해석 능력에 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해석 능력이 달라야 한다. 남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 나의 경우도 좋은 투자는 인문학적 탐독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라. 내 집 마련이 목표였던 A는 안 먹고 안 입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5년간 모은 돈이 2억이었다. 가까운 친구들 중에 억 단위 현금을 모은 사람은 없었기에 A는 뿌듯했다. 이렇게만 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쓸 거 다 쓰고 철철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던 친구가 빚을 얻어 산 집이 1년 만에 2억이나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와 비교하면 그동안 자신이 해온 노력이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며 회의감에 빠졌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저축만으로 부자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A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았다면 진작 적당한 빚을 얻어서 집을 샀을 것이다. 나는 월급쟁이가 적금 들어서 부자 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절약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 한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는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몇 안 된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경우 빼면 정말 몇 안 될 것이다.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자신의 거래처를 분석해 보았더니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기업은 몇 안 되고 거의 공장 부지나 사옥 같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한다. 물론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업 소득만으로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을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최고 임원직까지 승진한다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절약과 저축에만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은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잘 하려면 우선 먼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근본위 화폐가 사라지면서 환율이 태어난 것.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학창시절에 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지 뭔가. 자, 그럼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자.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려면 먼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도 보이기 때문이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찍어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이야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준다.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금을 받고 돈을 내줬다. 이걸 금본위 화폐라고 한다. 화폐를 은행에 제시하고 금을 달라고 하면 은행이 금을 내주던 시절 이야기다. 옛날에는 금이 돈 역할을 했다. 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국은행은 금이 있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화폐를 은행에 제시해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유가 뭘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유럽에 무기를 팔고 금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끝났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3분의 1을 미국이 보유하게 되었다. 반면에 유럽에는 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금본위 화폐다 보니 금이 없는 유럽은 더 이상 돈을 발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유럽의 금본위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1944년 연합국 대표들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 우주에 모여서 새로운 브레턴 우주 협정이란 화폐 체계를 만들었다. 먼저 미국 달러를 기본으로 금을 바꿔준다고 정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통화는 미국 달러와 교환 비율을 정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화폐가 달러를 통해서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맞다. 비로소 환율이라는 게 생기게 된 것이다. 당시의 환율은 고정되어 있었고 오늘날처럼 변동되지 않았다. 이때만 해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돈은 금으로 지불이 보장되는 체제였다. 브레튼 우주 체제 하에서 모든 화폐는 금으로 보증되어 있어 안정적이었고 달러가 세계 화폐의 중심인 기축통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이 비용을 충당하려고 달러를 많이 찍어내게 되었다. 당시의 미국은 보유한 금보다 많은 달러를 찍어냈다고 한다.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낸 것은 금 본위제를 어기고 국제적인 사기를 친 것이다. 이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눈치를 챘다. 미국이 달러를 보유한 금보다 많이 찍어내서 더 이상 달러가 금과 같은 가치가 없다는 걸 간파한 것이다. 프랑스는 달러를 미국에 주고 금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다른 나라도 프랑스를 따라서 금을 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1959년부터 1971년까지 보유한 금의 50%를 잃게 되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상대로 금 인출 소동을 벌인 셈이다. 그러자 닉슨은 생각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이 보유한 모든 금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 달러 시스템은 붕괴되고 전 세계 화폐 제도에도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달러를 제시해도 금으로 내주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된다. 이때부터 모든 지폐는 금과 같은 확실한 보증 없이 그냥 정부의 약속으로 찍어내는 돈이 된 것이다. 돈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치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 금본위 화폐 제도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게 된다.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 하에선 돈을 빌린 사람이 덕을 보게 된다. 실질 구매력이 높은 현재에 빌려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후일에 갚으면 되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니 말이다. 바로 이런 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그럼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일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다. 자산 가격은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강과 상승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그래서 과도한 빚을 얻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 하락 사이클에 걸리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빚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고 장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저축해서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다. 거북이처럼 착실하게 집 살 돈을 모았을 때 이미 집값은 토끼처럼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앞에서 소개한 저축만 열심히 한 A는 바로 이런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몰랐기에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가장 잘 활용한 비즈니스가 바로 보험업이다. 보험업은 지금 화폐로 받고 후일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로 지불을 약속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가장 유리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종합주가지수를 보라. 업종지수를 보라. 모든 업종지수가 1980년에 똑같이 100에서 출발했는데 보험업종지수는 업종지수 중에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12월 현재 보험업종지수는 16,700이다. 종합주가지수는 2,050이다. 종합주가지수가 100에서 2,050으로 상승하는 동안에 보험업종지수는 100에서 16,700으로 올랐다. 종합주가지수보다 8배가 더 올랐다. 왜 그럴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때문이다. 보험업에 종사하거나 보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상관없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빚이 많아질수록 돈이 더 많이 생긴다. 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금을 받고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면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서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채권을 받고 돈을 준다. 예를 들면 30년 뒤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 증서인 채권을 받고서 정부에 돈을 준다. 정부는 그 돈을 다리나 도로, 지하철 같은 건설 현장에 사용하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또 복지 재원으로도 사용한다. 그러면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급 중 일부를 은행에 저축한다. 또 정부가 벌인 공공사업으로 돈을 번 기업이나 개인도 그 돈을 은행에 맡긴다.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다시 대출해준다. 그러면 은행 대출을 통해서 새로운 돈이 창출된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갑이 100원을 A은행에 맡기면 A은행은 지급준비금으로 10원은 보관하고 나머지 90원을 을에게 대출해준다. 을이 대출받은 90원을 B은행에 맡기면 B은행 역시 지급준비금으로 9원을 빼고 81원을 병에게 대출해준다. 최초의 돈 100원이 181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중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낸다. 최초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100원이 시중은행의 연쇄적인 대출 덕분에 나중에는 10,000원이나 되는 식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돈은 빚으로 생겨난다. 빚이 많이 발생할수록 돈이 더 많이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돈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돈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예를 들어 섬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섬에 돈이 10원이 있고
바나나가 100개 있다면 1원으로 바나나 10개를 살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바나나는 그대로인데 돈만 20원으로 늘어난다면 이제부터는 1원으로 바나나 5개만 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즉, 근본위제가 아닌 지금 같은 화폐제도 아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장면 가격이 50년 동안 300배 올랐다.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다. 1971년에 지어진 여의도 시범아파트 18평은 당시 분양가가 212만 원이었다. 지금 시세는 9억 5천만 원이다. 47년 만에 448배 올랐다. 시간은 절대로 화폐 보유자 편이 아니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도 있다. 그러나 집값 하락은 언제나 예외적인 시기다. 집값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의 하락기는 예외적인 시기였다. 1986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만든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은 딱 3번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대량 공급 때, IMF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가 전부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집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가짜 돈에 목매지 말고 리얼머니를 보유하라.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화폐 발행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일이 간단해지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정부를 움직이는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당선되기 위해서 항상 유권자에게 달콤한 약속을 한다. 병원비를 공짜로 해주겠다고, 학비를 면제해주겠다고, 지하철 요금을 내려주겠다고, 더 많은 도로와 공공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제시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올리고 절약하자고 하는 정치인은 당선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당장 편하게 해주는 정치인을 좋아하니 말이다. 결국 성심성 지출을 약속한 정치인이 당선되면 정부 지출이 많아지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흥청망청하기 쉽다. 물론 부담은 후손이 지게 되겠지만 근시안적인 유권자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기 쉽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부의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의 이전이란 국민의 재산이 정부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폐를 마구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 정부의 부채는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감소된다. 반면에 화폐를 보유한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니 손해를 보게 된다. 게다가 정부는 명목화폐 기준으로 세금을 거둔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덕분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더 많아진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세금은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알게 모르게 국민의 부가 정부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경험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전쟁이 끝난 뒤 독일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에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빨아들였다.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 가격과 먹고 난 뒤 가격이 다를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는 빛의 속도로 가치가 떨어져 휴지가 된다. 화폐를 받는 순간 바로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지가 되고 만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심하지는 않지만 근본위제가 아닌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인플레이션 발생을 피할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부자가 많은 것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여전히 화폐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물론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땅이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현재의 화폐 시스템 하에서 오를 것은 분명하다. 이런 화폐 시스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짜 돈인 화폐를 모으려 하지 말고 진짜 돈인 리얼머니를 보유해야 한다. 그게 부동산이고 주식이다. 자산 상승 사이클을 주목하고 바닥에 이르렀을 때 과감하게 빛을 얻어서 투자해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몇 년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따라서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빛을 얻어서 투자하는 게 최고로 빨리 재산을 늘리는 첩경이다. 이게 투자의 핵심이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기는 법이다.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밀턴 프리드먼.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다. 시카고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등에 재직했으며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선거를 생각해보자. 누구에게 표를 줄까?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대개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가 나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상하게도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왜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밀턴 프리드먼이 여기에 대해 명쾌한 답을 보여준다. 밀턴 프리드먼은 1980년대 세계를 휩쓴 스타 경제학자였다. 내가 대학교 1학년 경제학 수업을 들을 때 과제물 중 하나가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이었다. 손에 펜을 쥔 채 웃고 있는 대머리 경제학자의 모습이 담긴 책 표지가 아직도 기억난다. 그 책은 당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다. 그때 나는 이 대머리 경제학자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진 못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로서는 그의 사상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대단한지 전혀 감이 오질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밀턴 프리드먼이 당시 얼마나 걸출한 경제학자였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유대인이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15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을 앓다가 숨지면서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그는 뉴저지의 럿커스 대학교라는 작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한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부를 졸업한 그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받은 이후 10년간 미국 재무부, 국립자원위원회 등에서 근무했고 시카고 대학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에 몰두해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밀턴 프리드먼은 케인즈와 달리 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입의 부작용과 단점을 강조하고 시장 경제를 옹호했다.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라는 말이 그의 주장을 대변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작은 정부를 선호했다. 케인즈는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 같은 재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밀턴 프리드먼은 케인즈의 재정 지출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또 정부가 민간이 할 사업을 빼앗은 구축 효과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70년대 이전까지는 밀턴의 주장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케인즈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케인즈의 처방대로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펴서 실업률을 낮추는 게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자 케인즈의 처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밀턴의 주장이 재조명되며 각국의 경제정책이 대대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화폐를 늘리면 다음 단계는 인플레이션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는 화폐 수량의 증가는 1742년에 데이비드 휴미 말했듯이 노동 가격과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주장한다. 화폐 수량의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평균 2년 정도 걸린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를 당장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를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까닭은 화폐가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금, 은, 구리로 만들어진 화폐는 급속히 발행을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화폐를 지폐로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겪기 쉽다고 말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공공지출을 늘리면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고 밀턴 프리드먼은 주장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도로를 건설했다고 해보자.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근로자는 도로공사에 참여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의식주를 향상시킨다. 아무도 도로 건설비를 내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로는 생겨났다. 좋은 일만 생긴 것 같다. 도대체 누가 도로 건설비를 댄 것일까? 밀턴은 화폐 보유자 모두가 그 도로 건설비를 댄 것이라고 말한다. 호주머니나 은행 통장에 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면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알코올 중독과 비슷하다.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숙취가 찾아온다. 하지만 숙취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내 다시 술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마찬가지로 일단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한 사회는 화폐를 찍어내고자 하는 유혹을 피하기 어렵다. 대공황 시절에는 너무 적은 돈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돈이 문제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대공황기의 디플레이션 경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공황 당시에 케인즈는 불경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출이라고 말했다. 만약에 민간 부분의 투자나 소비가 완전 고용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경기부양 이론이다. 정부 지출은 어떤 부양책이든 잡으려 했던 정치인에게 신이 준 선물과 같았다. 밀턴 프리드먼이 TV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고 생색내고자 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서민 지원의 책임이라는 명목 아래 하고 싶어 했던 것을 정당화하는 과학적 이론을 케인즈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 후로 정치인들은 정부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사회 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영국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 지출 확대는 경제 침체기에 한해서만 유용하지 그렇지 않은 시기에까지 이루어진 정부 지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케인즈도 반대했을 것이다.
케인즈는 1946년에 사망했는데 만약에 케인즈가 10년을 더 살았다면 1930년대는 정부 지출 확대가 맞지만 전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설득했을 것이다. 그가 10년을 더 살았다면 전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 진보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가?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오히려 부동산과 주가가 많이 오른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과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었다고 보지만 진보 정권의 경제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진보 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한다. 진보 정권은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낙후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만든다고 토지 보상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이것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 정책은 처음엔 경기 부양이 되지만 이후엔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온다고 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중남미의 포퓰리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예외 없이 물가가 폭등했다. 무상복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좌파 정권이 들어선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물가 상승률이 15만 %에 달했다. 1,000원짜리 커피가 1년 뒤에 1,500배 뛰어 150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2015년 이래 해외로 탈출한 국민이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국에 남아있는 국민 대다수도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실정이다. 정부 지출로 무상복지를 약속한 좌파 정권이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를 낙원이 아닌 지옥으로 만든 것이다.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소득 대비해서 비교한 지표에서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장 좋은 피난처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서민을 돕겠다는 진보 정권의 따뜻한 복지 정책과 선심 정책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충고가 가리키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인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